삼투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저 같은 인재가 떠나서 망했다고 제가. 국가 부채는 엄청 늘어나고 국민들 삶은 더 나빠요. 지금 국회가 개판이 되고 정책도 개판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가 개판돼도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진짜 상놈 중에 상놈 아닙니까? 상놈 중 상놈. 화딱지난 거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죠. 근데 진짜 제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진짜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네. 살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 퇴사하시고 나서도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재직을 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제부장 데스크를 맡으셨었고 제가 처음으로 모셨던 데스크였기 때문에 벌써 13년 됐습니다. 예, 2008년. 네. 와, 그때는 진짜 저기 머니투데이 방송에 하얀색 전화기랑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던 시절.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네. 예. 그리고 또 그거 개국할 때 네.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 나가지고 맞아요, 고생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개국할까 말까 막 2008년 10월 1일에 우리가 개국을 했었죠. 했죠. 예. 근데 그 직전부터 이제 9월 15일부터 예. 리먼 브라더스가 아주 그래서 경제방송이 개국을 앞뒀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한 거야. 그렇죠.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였어. 네. 그래서 진짜로 그때 막 개국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강행하자.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초반에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경제 채널을 막 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케이블 경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이제 점프업 하는 계기였고 네. 작년 2020년이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힘들었고. 그렇죠. 힘들었고 또 경제 관련된 유튜브들이 한 단계 또 이제 점프업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케이블 개국,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개국. 위기는 항상 그 위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네. 기는 기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위기는 위험할 때 기회가 있다 이런 네. 거니까 아, 겁먹지 말고 그 위기가 왔을 때 네. 그 좋은 기회를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딱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10월 1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2009년 이후에 2010년까지 시장 잘 올라가다가 2011년부터 계속 박스권에 갇히거나 계속 흔들리는 시장. 네.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네. 10월 달이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 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네. 1987년이면 몇 살이에요? 87년이면은 7살 때네요. 그때 블랙 먼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네네. 그게 10월 19일이거든.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했었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글로벌 금리, 그렇죠. 미국발 글로벌 그것도 위기도 뭐 9월 말 10월 막 네. 터졌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옛날에 우리 천고마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거가 네, 이제 네. 가을이 경치가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 천고마비는 이제 추수 끝나고 나면 이 저쪽 만주에서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때거든. 그래서 천고마비 때 조심하라 이런 뜻이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희한하게 네. 경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10월엔 좀 조심해야 돼. 뭐 물론 그 증시에서는 위험한 달이 뭐 10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1월도 있고 4월도 있고 7월도 있고 다 위험하다고 다 하는데 위험하죠. 뭐 미국 증시도 역사적으로 10월에는 정통적으로 좀 안 좋은 저기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1929년에 대공황 그것도 10월이죠. 그 생각해보니까 10월 조심하셔야 돼. 아이고. 근데 사실 우리 홍찬선 국장님 그리고 지금은 저자로서 작가로서 저희가 모셨는데 원래는 애널리스트 출신이셨잖아요. 처음 직장이 지금 전 하나대투증권인 예. 하나금융투자예요 지금은. 지금은 또 바뀌었나요? 옛날 분. 제가 대한투자신탁에 처음 89년에 입사를 해서 예. 그 조사부에서 그 매크로 투자신탁 조사 뭐 이런 것 좀 하고 그랬었죠. 그 출발은 그냥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그때는 되죠. 뭐 리서치 센터라고 안 하고 조사부라고 조사부로 했었죠.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한투자신탁.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89년에서 해가지고 한 20개월 근무하다가 월급을 너무 많이 줘서 하는 일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애널리스트였으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89년에 네.
법인세 1등, 2등, 5등이 예. 1등이 한국투자신탁, 어. 2등이 대한투자신탁, 5등이 국민투자신탁이었어요. 예. 삼투신. 삼투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한국투자는 저기 한국증권인가요? 예, 옛날에 예. 동원증권. 아, 그걸로 네네. 넘어가. 한국투자증권. 네. 예. 그다음에 대투는 지금 하나금융투자가 그렇죠. 됐고, 대투. 국민투자는 현대증권으로 갔다가 지금은 뭐 KB네요. 그럼 KB증권이네요. 그렇죠. 지금 KB네요. KB가 현대 인수해서 합병을 했으니까. 다 망했죠. 저 같은 인재가 떠나서 망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기자로 전향을 하셔서 그렇죠. 거의 경제 전문 기자로 머니투데이 방송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보도 본부장 하셨고 머니투데이 신문의 편집국장도 하셨고 그래서 발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렇죠? 뭐 애널리스트, 뭐 자산운용사, CIO 사장들, 뭐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 모아서 발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그 발은 넓고 이제 기자를 하다 보면 사람 많이 만나고 그 인맥이 재산이긴 한데 그렇죠. 27년, 8년 기자를 하면서 아쉬운 거는 네. 이쪽 금융, 증권 또 정부 부처도 이쪽 경제부처만 좀 해가지고 저쪽 산업이라든지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 법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해봐서 이렇게 우리 뭐 음식도 편식하면 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또 경제만 했어서 정치도 좀 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 경제학이 경제만 가르쳐가지고 정치는 빼고 이래가지고 절름발이 그런 거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진짜 그 경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봐 왔잖아요. 저는 이제 홍찬선 국장님 통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점심자리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약간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어디든 전화하셔갖고 잠깐 차 한잔 하러 가도 되냐. 네. 그래서 뭐 자산운용사 그렇죠. 대표님을 찾아가든 누굴 찾아가서 항상 진짜 옛날에 공책 들고 다니셨잖아요. 네. 공책 들고 가고 뭐 질문하면서 다 이렇게 막 공부하시고. 요즘도 수첩 들고 다닙니다. 부장 시절에, 국장 시절에 그렇게. 왜냐하면 이 어려운 말로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둔필승총. 아둔할 둔자에다가 붓필자. 아둔한 붓이 메모하는 것이 승총, 총명함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머리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는 게 가장 좋아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 적고 또 누구한테 좋은 말 들으면 적고 맞습니다. 적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를 만나야 네.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도 듣고 시장 흘러가는 것도 그때그때 파악을 하니까 이 SNS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눈앞에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전화로 하는 거하고 이메일로 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진실한 얘기, 진짜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으면 항상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다. 특히 기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 덕분에 그때 진짜 많이 배웠고 그때 메모하는 습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서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흘려듣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진짜 딱 틀어놓고 받아 적으면서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받아 적어야 내게 되고 네. 또 그것도 이제 안다고 머릿속으로 안다 그래가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으로 실천을 해봐야죠. 또 실천해야죠. 그래서 지행 합의를 해야 내 거가 되고 머리로 아는 거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머릿속으로는 뭐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 또 경제학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투자 관련된 구루분들도 많이 하셔서 그때 후배 기자들이 그때 데스크 시절에 체크 단말기 있었잖아요, 자리에. 체크 단말기.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체크 단말기. 그래서 거기에 과연 우리 국장의 관심 종목은 뭐가 들어있을까? 그 몰래 한번 막 이렇게 보고 막. 요즘도 있죠, 체크 단말기. 요즘에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요즘에는? 진짜. 글쎄. 요즘에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퇴직금 받은 게 이제 슬슬 떨어져가고 그래가지고 아침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꿀려야죠. 조금씩 하는데 시장이 어려워서 그렇게 뭐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이 대박 종목 안 하고 네. 우량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어느 쪽으로 투자는 좀 관심 두고 계시는지 살짝만. 그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죠? 얼마 전에 이남우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좋은 주식 그 나쁜 주식 그 책 네. 쓰신 예. 좋은 주식은 나한테 돈 벌어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하려면 네. 내가 그 주식을 알아야 돼요. 네. 남들이 좋다고 이거 돈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백성하면 다치죠. 그 상대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이제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내가 아는 주식을 유심히 이렇게 주가 흐름도 보고 그 실적도 좀 보고 뭐 이러면서 이 낮은 데서 샀다가 높은 데 파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한마디 했잖아요. 네. 블래시. BLASH. 예. 그게 뭐냐? 예. buy low 예. and sell high.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예.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주식을 예. 요즘 같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예.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네네네. 낮을 때 사가지고 높을 때 파는 이게 이제 투자 성공의 제 1법칙이죠. 가장 간단합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지고 그렇죠. 예. 밥 많이 먹으면 튼튼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실천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주식과 또 좋은 자동차의 조건이 있는데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요즘에는 하차감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차감. 예, 그러니까 승차감보다는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봐주는. 네. 예,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차를 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다 생각하는 거다 다 네, 해답이죠. 정답은 아니고. 네.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차. 네, 좋은 차.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차거든. 아, 잘 멈추는 차, 내가 잘 서는 차. 서고 싶을 때 확실히 설 수 있는 차. 아, 브레이크가 불안하면 네. 속도를 못 내요. 언덕에서 브레이크 고장 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언제 파느냐, 네, 언제 네, 중단되느냐 이게 무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살 때는 잘 사요. 팔 그렇죠. 때를 못 팔아가지고 그렇죠. 올랐을 때 절대 못 팔거든. 아, 근데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떨어질 때 못 사고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말은 쉬운데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투자자는 그냥 팔았다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어떤 분은 막 먹고 빠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점잖게 투자를 종료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르는 것도 상관없고 어떻게 되면 상관없는데 나는 이제 스터디를 끝냈고 투자를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사가 나중에 더 크더라도 막 박수를 보내주고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거, 예. 그 멈춤의 미학,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 게 예. 그냥 무조건 서는 게 아니라 서야 될 때 서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가다가 서면 안 되고. 가다가 서면 고장이죠. 아니 우리 저기 홍찬선 국장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근데 이게 표지가 너무 교과서 같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이런 표지 보기 쉽지 않은데. 이 내년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네. 20대 대통령 네. 그 후보 뽑으려고 요즘에 각 당마다 네. 그 경선을 그렇죠. 수하고 한창이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당이든 후보들 이렇게 공약 내놓고 이러는 거 보면 네. 너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 내지는 어떤 그 표를 얻기 위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표 구걸형 공약을 자꾸 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교과서 분위기 나게 일부러? 진짜로요? 반전이네 그렇다면. 네, 그래서 네.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기본적인 경제 좀 알고 경제 돌아가는 시스템 좀 알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 원리 같은 게 바뀌니까 시대가 중요하죠. 바뀌니까 중요하죠. 그런 거 과거에 성공했다고 이거 미래도 이렇게 뒤풀이 될 거라고 하면 그거는 100% 실패거든요.
그 창업자들이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조금 컸을 때 대부분 네. 많이 망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성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는 거거든. 근데 여건은 바뀌었잖아요. 네. 상황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면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 성공 경험을 무리하게 이제 맞아요.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성공한 기업들은 새로운 걸 자꾸 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삼성 같은 경우죠. 네. 삼성 반도체 안 했으면 뭐 삼성도 그렇고 대한민국 상당히 힘들 텐데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급조되는 경제 정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을 좀 공부를 좀 같이 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표지만 보면 엄청 딱딱할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뭐 경험담, 스토리 좀 재미난 이야기들 이렇게 옛날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이거 대선 주자들이 이거 읽으셔야 되는데 네. 저희도 잘하면 대선 주자분들도 한번 모시려고요. 네. 대선 주자들이 좀 보고 네.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좀 해서 우리가 19세기 사는 것도 아니고 20세기 사는 것도 아니고 21세기 사는데 네. 지금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개 20세기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20세기 중반에 사는 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이런 그 미래지향적 포워드 루킹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 자기 경험을 너무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썼고 네. 제가 2004년에 네. 일본 동경대학교 일본의 제일 좋은 네, 학교잖아요. 네, 네, 네. 거기 경제학 교수하는 이토 모노시게라는 사람이 네. 쓴 비즈니스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었거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비즈니스 경제학이라고. 네. 네. 그래서 그때 번역하면서 그 역자 말에 이 경제학 이론이 되게 서양에서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이론은 다 서양에서 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소화하는 단계인데 소화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모르긴 몰라도 한 10,000명가량 될 텐데 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답을 못 내는 네. 이유가 네. 그냥 이론만 배웠지 이걸 현실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을 안 해서 그렇다고 감히 얘기를 하는데 네. 대학교 교수님 이거 혹시 보시면 또 네. 혼날 소리인데 그때 근데 번역을 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네. 이분이 그 서양의 이론을 일본 현실에 맞춰가지고 현실 중심으로 이렇게 녹여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언젠간 이런 걸 써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2004년에서 지금 2021년이니까 17년 만에 제가 이걸 썼는데 그거만큼 잘 썼다고 자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그거보다 좀 낫다고 자부하면서 썼습니다. 이토 모노시게 교수님 그 도쿄대학교.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홍찬선 국장이 쓰신 책이 번역서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권 넘지 않나요? 20권 시집까지 하면 제가 은퇴하고 이제 시를 시도 쓰시고 쓰고 하니까 시집까지 하면은 한 30권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100세 시대의 제2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퇴를 했잖아요. 자발적 은퇴. 자퇴를 되게 학교를 그만두는 걸 자퇴라고 하는데 이 직업 돈 버는 것도 스스로 그만둔 걸 자퇴. 그래서 제가 자퇴를 하고 제2 인생을 사는데 이제 시인이 돼서 시를 열심히 쓰고 있고 그거 합치면 30권 가량 되는데 이 100세까지 산다는 건 약간 욕심일 것 같고 요즘에는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27살에 결혼을 했고 그 54세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27도 하면 80일인데 인생을 3등분해서 이 27세까지는 나를 키우는 부모님 아래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 27년은 내가 이제 울타리가 돼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리고 나머지 27년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사회에서 배운 거는 조금 환원도 좀 해주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27년을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분산을 가서 그래서 81세까지 산다고 치고 그럼 앞으로 한 21년 남았는데 81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뭐 남은 노후인데. 더 삶은 전 운이고 예. 일단은 81세까지 사는 거를 하고 81세까지 21년 동안 앞으로 좀 책을 써서 예. 한 100권은 써볼까 지금. 훌륭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참 그 강창희 대표님 네. 왔다 가셨습니다. 네. 그 뭐 강창희 대표님이라든지 진짜 뭐 이채원 의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소개해 주신 분이 다 우리 홍찬선 네. 국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다 그분들 네트워크를 저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이 책 보니까 6만 1억 클럽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6만 1억 클럽 하면은 생소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 뭐 스포츠에서는 뭐 20 클럽, 30 클럽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렇죠. 우리 경제학에서는 30, 50 클럽은 들어봤죠. 네네네. 그 인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다음에 인구 5천만 이상. 그게 이제 우리가 2008년 기준으로 2009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네, 가입을 맞아요. 해서 예. 이제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1992년에 처음으로 30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에 7번째로. 네. 근데 이게 3만 달러 넘는 나라는 많은데 예. 인구가 5천만 넘는 거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아,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인데 맞아요. 저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6만 1억 클럽을 하자. 이러면 예. 세계 처음이거든요. 그럼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2배, 그렇죠. 인구수도 2배. 2배 이상. 2030년이요. 아니, 시간은 이렇게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비전을 갖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비행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건배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 건배사를 이렇게 일상하면서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20대 대통령은 이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허황된 게 아닌 것이 이 72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뭐 기간 매년 계산. 7%로 복리하면 2배가 되는 네. 기간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성장률 예를 들어서 한 3%, 네네. 그다음에 원화 가치 상승률 2% 하면 5% 되잖아요. 네. 이 72를 5로 나누면 14.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4년 정도 지나면 6만 달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장률을 좀 높게 해서 뭐 한 5% 되고 원화 가치 상승이 한 2%, 7% 된다. 네, 네. 그럼 10년 안에 되는 더 거거든요. 빨라지고.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2만 달러, 3만 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할 때 기간이 긴 게 네. 우리 1만 달러 혹시 언제 된지 기억나요? 언제였을까요? 서울 올림픽 할 때쯤이었나요? 우리 OECD 언제 가입했죠? 그 김대중 정부 때 가입했나?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바닥이 다 그냥 드러나. 서울 올림픽은 88년이고 네. OECD 가입은 1996년인데 네. 그때 1만 달러 됐어요. 아, OECD가 그러면 김영삼 정부 네, 김영삼 때였네요. 정부 때. 예. 근데 그때 좀 너무 무리하게 네. 원화 가치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가지고 그때 1달러당 원화가 얼마인지 혹시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1,200원 되죠? 96년에요? 네, 96년. 그때는 잠깐만 IMF 맞으면서 그때 막 올라갔었고 IMF 그 전이죠. 전이니까 그때 한 1,400~500원쯤 되었을까요? 지금이 1,200원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이 더 원화가 가치가 낮아졌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때가 680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1달러에 680원. 그러니까 이 우리 원화로 표시한 거는 똑같아도 원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 표시를 하면 높아지거든. 네. 그래서 YS 때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한다는 그런 약간의 그 과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원화 가치를 너무 가파르게 상승시켰어요. 원화 강세로. 그렇죠. 예. 원화 강세로. 그러니까 1달러당 원화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680원 네. 줬었어요. 그리고 1만 달러 됐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짜내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경제가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네.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무역 적자로 오잖아요. 아,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로. 그렇죠. 또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달러로 벌어서 원화로 환산하니까. 그래서 1996년 원화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1997년에 IMF 위기가 온 거죠.
위아 달러가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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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680원에서 10년마다 200원씩 원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에는 한 IMF 직전에는 뭐 1,700원까지 갔었고 네, 네.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200원이니까 네. 당시 96년에 비해서 벌써 한 얼마 떨어진 거야? 한 400원 이상, 예. 500원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만큼 달러 표시 소득이 낮아진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680원 갈 수는 없고, 네. 예를 들어서 1,000원대로만 간다. 그러면 20% 정도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달러 표시로 20%가 늘어나는 높아지죠. 거예요. 그거만 해도 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는 금방 가죠. 근데 이게 뭐 달러 표시, 원화 표시 좀 개념이 어렵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달러로 벌어서 이제 원화로 환산하느냐, 원화로 있는 걸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하느냐인데 국민들의 삶 자체는 달라지는 게 있죠.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있죠. 우리가 똑같이 1인당 소득이 뭐 한 가구당 소득이 이제 원화로 얼마 하는 거랑 이거를 그냥 달러로 치환을 해서 OECD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하는 거랑은 원화로 번 건 국내에서 늘 버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하고 교역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그렇죠. 우리 해외가 교역을 하잖아요. 계속. 예. 그럼 우리가 뭘 사와야 되잖아. 네. 우리가 먹는 거 대부분은 수입을 하고. 수입품이잖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먹는 거 뭐가 있죠? 빵 같은 거, 밀가루. 그렇죠. 뭐 밀도 다 수입하고. 밀가루 같은 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네. 달러 표시로 한 원화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럼 비싸지죠.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을 때 비싸지죠.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이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100원짜리를 그렇죠. 110원에 사면 네. 소득이 그만큼 10원이 낮아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1996, 680원 할 때보다 지금 1,200원 하면 그만큼 우리 실질 소득이 줄어든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수출주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가 저임금과 저금리 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고환율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면 미국 시장에서 팔렸잖아요. 네. 옛날에는 동서냉전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팔면 거기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그중에 일부는 떨어진다. 낙수 효과처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동을 해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100달러가 안 되는 거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가계 기적이라고 이럴 그렇죠. 정도로 지금 300 클럽까지 가입했잖아요. 7번째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또 뒤에 또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네. 품질 경쟁력이죠. 아,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싸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줘야 팔리거든요. 가격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저쪽 라오스나 인도나 이런 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품질 경쟁력으로 가야 되는데 품질 경쟁력으로 가려면 이 무조건 저금리, 무조건 고환율, 무조건 저임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율도 적정으로 좀 가고 지식도 높여서 새로운 것 좀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꿔서 수출 주도 전략이 한계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취하도 의욕적으로 했던 소득 주도 예. 정책도 예. 거의 뭐 집권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언급조차도 없이 네. 사실상 실패한 거로 끝났잖아요.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하려면 그 전반적인 경제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최저임금 많이 올리고 그 이전 소득 많이 넣고 이러니까 그 국가 부채는 엄청 늘어나고 국민들 삶은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네. 예. 6만 1억 클럽을 가입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1억 인구 1억은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네. 지금 5천 한 200만 정도밖에 네, 안 되고 지금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주는 네. 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분단국으로 살 수는 없고 그렇죠. 통일을 하면 북한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2,500만에서 3,000 되니까 네. 우리 합치면 한 8,000만 조금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이 과거의 아픈 역사인 네. 그 일제 강점기 때
저 만주 쪽으로 넘어간 분들, 네. 일본으로 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으로 간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산업화 과정에서 서독 광부 가신 분들도 있고, 네. 그 간호원 가신 분도 네. 있고, 베트남 전쟁 때도 거기 가서 싸우신 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전 세계로 그 분포한 그 분포도가 네. 우리가 최고라는 거거든요. 아, 가장 그래요? 넘다는 거. 유대인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트워크로 삼으면 1억이 될 거다. 아. 그것도 사실은 1억이 안 되죠. 아. 그럼 뭐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야죠. 그에 맞춰서. 지금은 아직은 그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생산하고 내부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이 어려운데 6만 1억 정도 되면 이 외부 충격이 와도 우리가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다. 그런 그 비전을 갖고 20대 대통령들이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쓴 게 된 거죠. 근데 뭐 5년 단임제라 아직도 10년, 20년 비전까지 참 국가 장기 비전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유를 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도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보니까 제가 출입을 할 때 장기 전략국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때 MB 정부 때 박재현 장관님 계실 때. 근데 저는 기획재정부를 출입한 지 막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몰랐는데 그 전 정권 때도 비슷한 국이 생겼다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전 정권 때 만들어놨던 뭐 10개년 비전, 20개년 비전이 싹 폐기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그래서 그게 매번 정권에마다 10년, 20년짜리 플랜을 다시 짜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양두구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네, 네. 예? 그 겉으로는 양고기 판다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개고기 판다는 게 양두구육인데 그 말씀하신 그 장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기 계획 발표하는 게 앞 표지만 다르고 속 내용은 다 거의 비슷하죠? 7, 80%는 대동소이. 어차피 야, 몇 년 전에 장기 전략국 있던 사람 누구야? 야, 와보라 그래. 그렇죠.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네, 네. 새로운 건 없거든요. 거기 어느 정도 과거에 있던 거를 바탕으로 자기 아이디어 조금 보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한테 호소도 하고. 맞아요. 사실 그거는 다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 비전 같은 거, 외교, 국방, 장기 비전이라. 저는 예전에 그 기재부 출입할 때 그때 이제 장기 전략국이 막 생겼을 때 장기 전략국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진짜 셋 낳는 집에는 무조건 셋째 대학 학자금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 같아도 낳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좀 한참 후에 셋째를 갖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장기 전략국 비전에 MB 정부 들어갔어요. 그게 한 줄이 들어갔어요. 셋째는 대학 학자금 지원. 그는 이제 장기 검토 과제. 네. 근데 그 다음번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그게 실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얼마 전에 그게 발표가 됐죠.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은 이어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심각하니까요. 우리 홍찬선 작가님이라고 했잖아요. 작가님이 애가 넷밖에 안 됩니다. 저는 셋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재무부 경제기획원이라고 했고 93년에 합쳐가지고 재정기획원? 재경원이라고 해서 재경기획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도 됐고 뭐 예산처 따로 분리됐었고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합치고 막 다시 합쳐서 기획재정부가 됐고 그때 이제 재무부 출입할 때 93년에 그때는 애가 둘이었지만 그때도 이제 출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얘기하기 전에 95년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의료보험 셋째는 안 해줬거든요. 모르죠. 그래요? 얼마나 야만적이냐면 첫 번째 낳고 둘째 셋째를 쌍둥이 낳았다. 그럼 셋째는 어떻게? 걔도 안 해줬어. 한 명만 해줬어요? 그게 왜 인구 너무 급증한다 그래가지고 조절할 필요 있다 이래서? 너무 야만. 이게 인구 출산율이 한번 꺾이면 이거 다시 회복하는데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9년 기준으로 0.8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자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자녀 수가 합계 0.8면 출산율. 네. 그러면 인구가 준다는 뜻이죠. 네. 2.04 정도 돼야 음. 유지가 된다는 건데. 자연 감소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근데 지금 0.8이니까 작년부터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어요. 네.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줄었는데 한 번 줄기 시작하면 그게 추세가 되고. 예. 네. 갈수록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래서 그때도 세제 같은 거 할 때 네. 그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인적공제. 네. 그거 할 때 둘째까지는 기본적으로 1인당 그때는 100만 원인가? 요즘 150만 원인가? 지금 하는데. 150일 거예요. 예. 그러면 셋째는 뭐 500만 원 하고 넷째는 한 2천만 원 해줘라. 음. 다섯째는 한 5천만 원 해주고 음. 그거 셋, 넷, 5명 낳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네. 정책 홍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수 감소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크레딧. 네,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은 이 내가 내서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가 많으면 네. 이 걔들이 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네. 나 커서 그러면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으니까 네. 애 내는 사람들은 50% 깎아줘라. 음. 셋 낳는 25% 깎아주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거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좋다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하나 결국은 더. 안 했다는 건가요? 하나 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일 경우에는 크레딧을 조금 더 높여주긴 하더라고요. 뭐 요즘에? 몇 개월 정도는 더 불입한 걸로 쳐주는 이런 식으로. 저는 애가 넷이니까 네네. 6명이 승용차 못 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옛날에 애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네. 신호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네. 엄격히 말하면 신호 위반인데 네. 그냥 갔어요. 조금 무리해서. 그런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쳐다보더니 애가 넷이니까 그냥 가라고 하던데 그 현장 경찰은 그렇게 이 융통성이 있는데 네. 그 기아 자동차에서 그거 팔잖아요. 카니발. 네. 9인승.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 어. 우리는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책을 함께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크게 하고 예. 셋째는 카니발을 한 25% 깎아주고 다자녀 집에는. 네, 넷째는 한 50% 깎아줘라. 그러면 그거 몇 명 안 되거든. 아, 그렇죠. 10,000명이 내거든. 네. 그러면 홍보보다 그게 훨씬 효과가 클 건데 네. 아이도 좋다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 결국 실행이 문제라니까.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다자녀 가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의 무조건 카니발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네. 뭐 물론 이제 다자녀 가구는 그 자동차 취등록세는 한 300만 원 한도에서는 무료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혜택이 있긴 한데 그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조금 마케팅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대통령도 들어야 하는 거고 국민들도 아셔야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경제 문제에는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괜히 저희도 방송하다가 정치 얘기 딱 나오면은 바로 채팅창에서 막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는 뭐 작은 채널이니까 그나마 덜 하기는 한데 굉장히 갈리는 게 또 심해지거든요. 그 정치, 종교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SNS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술 먹다가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싸우니까. 근데 사람은 싸우면서 크는 거거든. 싸운다는 게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좀 안 좋지만 사람인 이상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걸 표출을 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화해하는, 타협하는 이런 게 정치거든, 사실은. 네. 그 사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네. 그 집에서 부인하고 남편,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회사에서 상하관계, 시장에서 흥정, 이게 다 정치거든요. 근데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치는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경제가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제라는 말이 경국 제세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경국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경국의 경, 그다음에 제세는 세상을 구제한다. 그 제세, 해서 제 경제인데, 이
그래서 원래 경제학은 영어로 political economy예요. 네. 정치 경제학이죠. 아, 원래 이 근대 경제학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아담 스미스도 정치 경제학이고 우리가 말하는 데이비드 리카도도 정치 경제학이고 네. 이 J.M. 케인즈도 정치 경제학이고 케인즈, 마르크스도 다 정치 경제학인데 네. 이 마샬이라는 사람부터 정치 경제학을 안 쓰고 그냥 에코노믹스만 썼어요. 경제학. 근데 이제 이코노믹스를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했으니까 네. 번역할 때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이코노믹스의 어원은 이코노스 노모스거든요. 네. 이 이코노라는 거는 집이라는 뜻이고 뭐 그리스어로 네. 가정이라는 네. 뜻이라고. 노무는 관리한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코노믹스는 요즘 말로 하면 가정 관리학하고 비슷한 거지. 네, 네, 경제학이 아니고. 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정치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경제학은 정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치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제학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무지 많은데 네. 이거를 하려면 이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음. 대표적인 게 시간. 하루에 24시간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돈.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월급쟁이들은 자기 월급 이내에서만 써야 되지 월급 이상해서 쓰면은 빚내서 쓰다가 파산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한된 자원 내에서 그 자원을 누가 갖고 맞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소비할지 이건 다 선택이거든.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은 정치거든요. 정치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치를 뺀 경제학은 있을 수 없죠. 안 꼽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이제 자원은 한정돼 그렇죠. 있고 시간도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이현재 장관님이 쓰신 책 중에 그 경제는 정치다라는 네.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되게 감명 깊게 봤고 그 뒤로 아예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회 이제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 소속 정책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을 모셔다가 같이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여러 번 제가 기획을 했는데 다 킬당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정치인들 나와서 이제 물론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막 미워하게 된다고 막 그러니까 싫어하게 된다고. 그게 안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해졌잖아요, 요즘에. 네. 완전히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네. 상대방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이게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갈수록 더 심각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정치 얘기를 해야 토론이 타협을 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진짜 끝장 싸우기 토론이라면 위해서. 끝장내서 싸우자라는 토론으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니까 100분을 하면 뭐하고 밤샘을 하면 뭐하고 결국엔 남는 건 자기 주장뿐이고 막. 그러니까 그 용어가 네. 우리는 네 말 틀렸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싸워요. 내 의견은 달라. 이렇게 다르다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르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네. 마음 맞춰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고 경제인데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 생각했는데 네. 제가 초년 경제 기자 할 때만 해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부에서 재무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네. 그냥 거의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정치와 경제가 약간 거의 동등했죠? 네, 동등했기도 하고 정책 중심이었죠. 네. 행정부 중심. 사실 그게 안 좋은 건데 이게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정부가 아무리 발표를 해도 예.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해서 시행 안 된 게 많아. 그래서 정치를 더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지금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세져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아, 당연한 건가요? 네. 국민의 대표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경제 쪽 관료분들은 그걸 되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싫어하죠. 네, 과거 싫어하는 향수에 거예요. 있어서. 아, 그거 잘못된 거죠. 오히려 입법부의 힘이 강한 게 원래는 맞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타협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치를 너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정말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고 더럽다고 흙탕물이라고 안 하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네. 국회가 개판이 되고 정책도 개판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사는 게 정치인데 어떻게 정치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 경자도 모르는 분들이 경제 관련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막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네,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괜히 말하다가 막힌 막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그럼요. 목소리만 높이고 막.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경제. 결국은 이제 책. 그렇죠. 예. 교과서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 교과서 아닙니다. 대학교 교재 아닙니다.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예. 홍찬선 지음. 예. 그리고 여기 20대 대통령 하니까 네. 일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네. 이게 20대 데케이드 그 20대 젊은이의 대통령. 젊은이를 위한 그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전혀 뜻하지 않게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또 젊은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저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법상으로 예, 나이 제한이 만 있죠. 40세가 넘어야죠. 예, 맞아요. 저 개인적인로도 40세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게 그래 조금은. 이게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네.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험이 좀 있어야 되니까 40은 돼요. 그 40대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젊은 거죠. 그렇죠. 맞다. 예전에 그 이현재 그 장관님이 쓰신 그 경제는 정치다에서 또 생각이 나는데 60대들이 다 물러나야 된다. 정치는 40대 많아야 50대한테 양보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41. 우리 이 앵커 같은 분들도 자꾸 정치를 나가서 정치 현장에서 해야 큰일 납니다. 정치가 바뀌는 건데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일본이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저페니스 넘버원 해가지고 일본이 세계 1등이다 막 난리를 쳤잖아요. 네. GDP도 미국보다 많아졌고. 근데 1990년 들어오자마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지금 잃어버린 40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일본 총선하면 그렇죠. 투표율이 45% 넘기가 어렵거든. 45% 해가지고는 정치는 못 바꿔. 네. 정치인은 못 바꾸면 정치도 안 바뀌어. 정치가 안 바뀌면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 일본 쪽에서 그 공부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쪽 문화도 잘 아시는데 뭐 내각 재건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아예 그 국민성 자체가 정치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약간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무라이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진짜 상놈 중에 상놈 아닙니까? 상놈이지. 그 법도 없이 그냥 칼 차고 다니다가 막 기분 안 드는 거 다 자르고 막 그런 거 목을. 네네네. 근데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괜히 고개 들고 이랬다가 죽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적으로 계속 이러고 말 듣고 겉으로는 수그리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나고. 그래서 일본의 그 뭐 혼내, 다떼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자기 마음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다르다. 그래서 그렇죠. 다떼마 가지고 혼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쟤네들은 그냥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르는 건 잘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아주 앞선 나라가 있을 때 뒤쫓아가는 거, 모방하는 건 아주 잘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딱 가서 1등 제일 앞에 서다 보니까 이게 당황한 거예요. 더 이상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막 된 거거든. 지금 우리가 그 제조업 그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요즘에 뜨는 뭐 한류, 4차 산업, 뭐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앞서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여기도 이제 썼지만 그런 식으로 문화를 이 경제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경쟁력,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런 거를 20대 대통령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결론 부분에 좀 써놨죠. 일본은 요즘에도 그 백신 접종 뭐 안내라든 이런 걸 다 팩시밀리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말씀인즉슨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고 반대편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한다 그런 뜻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 1조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은 뭐요?
주인은 일이 잘못됐으면 얘기도 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머슴하고 주인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정치 관심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는 거는 자기 주인을 포기하고 머슴이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개판돼도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 앵커 같은 젊으신 분들,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현장에 가서 자꾸 그렇죠. 바꿔야 투표하고, 투표도 하고 네, 소극적으로 토론하고.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정치도 직접 하고 그래서 음.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지고 그 6만 1억 클럽도 제일 먼저 가입을 해서 네. 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 옛날에 당군조선이나 고구려나 이런 그 우리도 대제국을 경영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지금은 저렇게 군사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음.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우리 그리고 또 1443년에 만든 이 한글이라는 엄청나게 과학적인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네. 이런 글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융합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책 중에 저 재미있게 본 내용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헤엄을 잘 치는 말이 급류에 익사한다 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네. 홍수가 져서 물에 떠내려갈 떠내려가는 때. 말이나 소를 보면 네. 말이 소보다 헤엄을 훨씬 잘 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결국은 말은 죽어, 소는 살아. 왜 그러냐? 말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네.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지쳐서 죽어요. 근데 소는 때려오자라 그러면 그냥 물결에 맡겨. 가만히. 네. 이렇게. 그럼 저 밑에 가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살죠. 그래서 내가 좀 뭐 안다,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과도한 자신감으로 설치다 보면 일도 망치고 패가 망신한다 이런 뜻으로. 그 책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경제학을 풀이해 주신 게 있는데 뭐 동물에 빗댄 그 비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거북이에게 물어봐라라는 그런 네. 비유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여권 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책에 쓴 거를 제가 본 건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양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답사를 갔대요, 계곡으로. 네. 콘크리트 그 길로 한 30cm 되는 거북이가 이렇게 와서 엉금엉금 가니까 너무 불쌍해서 번쩍 들어다가 물에 갖다 줬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솔하던 대학 교수가 뭐라 그랬어? 아니 왜 그걸 왜 건드리냐? 거북한테 물어봤냐? 얘 지금 알라로 왔는데 갖다 놓으면은 한두 달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강을 힘들게 거슬러 올라왔는데 응. 무태 올라왔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 강에 넣어줬으니 응. 그래서 거북이가 말만 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화딱지난 거지. 그래서 이 2달 다시 올라야 된다고. 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그 분이 그래서 그 뒤부터 얘기할 때 그때 너 경험을. 거북이한테 물어봤냐? 그러니까 진짜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어봤냐? 그 사람 진짜 뭘 원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저 임대차 3법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거죠. 결과적으로 임대업자들은 이익을 보고 예. 다 임차인들은 전가시켰죠. 그렇죠. 임차인들은 지금 힘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정책을 평가할 때 이 의도, 동기가 좋냐 안 좋냐 하고 결과가 예상된 결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하면 네. 의도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게 최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의도가 좋은데 결과가 안 좋다. 이거는 좋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의도가 나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의도가 나쁜데 결과까지 나쁘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우연이 좋으면 이거는 운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니까 제발 거북이한테 좀 물어보고. 물어봐라.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이. 임대차 3법 막 준비하고 통과시킬 때도 언론에서는 이거 분명히 전가시킨다. 그럼 결국은 그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밀어붙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집없는 분들이 다 떠안고 계시는 거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1차원적인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민주주의는 사실은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그쵸. 그 다수결은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고 결국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때 할 수 없이 하는 게 다수결인데 이거는 수가 좀 많다고 그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수로 밀어붙이는 거 이건 민주주의 아니죠.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죠. 이 경제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 정책은 항상 무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책 내용에 잠깐 나오는 게 그 공자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인용을 하신 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본주의 아주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 1770년쯤 됐던가? 76년. 76년. 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경제학자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공자님이 그 훨씬 전에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네. 뜬금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서양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인정된 학설이에요. 서양에서도 공자님의 그럼요. 말씀을 서양에서 그 유교를 예.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아는 유교는 공자가 아니라 네네네. 주의 성리학이거든. 그 주의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거든. 아, 공자를 버리고 주의 성리학을 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자 하는데 주자는 무슨 주자야? 주의죠. 공자의 대표적인 그 한 거가 이제 논어잖아요. 네. 그 제자들이 공자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한 게 논어고 네. 공자가 직접 쓴 게 이제 주역이나 시경이나 그 서경 이런 얘기가 이런 게 있고 또 제자가 쓴 대학, 중용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그 또 공자의 제자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사숙한 맹자가 쓴 맹작 네. 이런 데 보면 자유시장에 관련된 언급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양에서도 1700년대, 1800년대까지도 서양보다 훨씬 앞선 이유가 그런 그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거든. 그 우리 그 신해통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신해통공이 이제 신해는 신해년이라는 건데 1791년에 네. 정조 때 네. 통공은 이 함께 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금난전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여러분, 제가 무식한 것도 있지만 정말 유식하신 겁니다. 이 격차가 너무나 그죠. 예. 그 시전이라고 옛날에 유기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독점권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독점권 없애고 다 튼 거예요. 1791년에 우리 조선 정주가 그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그다음에 대동법이 있잖아요. 대동. 네. 그런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예, 그저 세금을 쌀로 네. 낸 거군요. 군포제 균역법은 포로 낸 거잖아요. 병역 의무를. 그거는 화폐 경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거를 시행한 계기가 다 그 옛날부터 공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 그래서 서양엔 그런 게 없었어요. 계몽주의 때부터 생겼는데 계몽주의가 1600년대 후반.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그 공자 관련 저작들을 그때부터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유평등 이런 개념이 서양의 자유 개념이 서양 개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리스 민주주의 때 자유를 한 사람은 귀족만 자유를 가졌지 평민은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그때 사회 동푸주의 해가지고 자유 평등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에 의해 가지고 실현되진 않았지만 사상적으로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17세기 말 그때 그 경전을 번역해 가면서 이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그 직접적으로는 그 사마천이 쓴 사기 중에 화식 열전이라고 있는데 그 화식 열전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돈을 번 사람들이 이야기. 열전은 사람 얘기잖아요. 거기 첫머리에 이제 그 자연지험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그 인비지벨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 스미스가 그 직접 인용한 건 아니고 아담 스미스가 배운 사람은 프랑스와 케네라고 프랑스 중농주의 학자거든. 그 사람이 먼저 자연적 질서라는 말을 이 동양에서 배워가지고 썼는데 이거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자기 창작을 한 거죠. 그 용어 자체는 아담 스미스가 만든 건데 그 원리 자체는 공자를 베낀 거다. 근데 이 아담 스미스는 그러니까 표절한 거죠. 그 진짜 뭐 표절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근데 프랑스와 케네는 당시에 이 동양 얘기하고 그러면은 비판받으니까
그 경제표라는 게 이제 최초의 경제서인데 예. 거기 쓸 때는 이거를 동양에서 배웠다는 얘기를 안 썼는데 경제표는 1756년인가 나온 책이고 예. 1769년쯤에 이제 케네가 죽기 직전에 쓴 중국 전제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거는 다 저쪽에서 보고 쓴 거라는 게 다 나오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 나온 거죠. 국부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썼었고. 네. 그렇구나. 저는 그 사마천의 사기를 읽다가 포기한 사마천 아담 스미스의 뺨을 때리다라는 책이 집에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지. 그때 공자 시대에도 성과급 차등 지급하는 게 그렇죠. 있었다면서요? 네, 놀랍죠. 네, 아니 그 뭐 시장 같은 거야 그때도 있었겠다.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건 가능했겠다 싶은데 이제 성과급 차등 지급이 어떻게 그 시절에 있었을까요? 그 대학이라는 거를 이제 공자의 제자인 증삼이라는 네.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 일성월시 희름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해석을 하면 날마다 일한 거를 조사하고 달마다 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녹봉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사고과 하듯이.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인사고과를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일, 성, 예. 매일 살피고 예. 월시, 매월 시험을 해서 그 날마다 매월 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록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진시황이 저기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BC 221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선 그 뒤에 10몇 년 지나가서 죽었는데 네. 그때 만든 게 진시황릉이잖아요. 네. 그때 출토된 게 토용이라고 예. 그 흙으로 도작해서 병마용. 예. 거기 발바닥을 보면 네. 사람 이름이 써 있거든. 그 병마용 한 명 한 명 다 발바닥 이름이 다 다르게 써 있다고요? 예. 요즘 말로 하면 QC, 상품, 품질 관리잖아요. 잘못되면 책임 묻는 것도 있지만 잘한 거는 평가를 해서 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그 병마의 어떤 뭐라나 그 캐릭터 이름이나 그게 아니라 이걸 만든 사람, 그렇죠. 제조자. 동대문이라고 알려진 흥인지문 가보셨죠? 네. 옛날에 이화 병원이 있던 그 자리, 네. 거기 이렇게 큰 길가에 보면 그 성이 이렇게 도성이 쌓여 있거든. 네. 거기에 그 벽돌에 이름 새겨진 거 혹시 보셨어?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가보시면은 네. 이름을 다 적어놨어. 타고만 지나가가지고. 네. 한번 가보셔. 이름을 다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각자 성벽이라 그래요. 이름을 새겨놓은 성벽이라는데 한양 도성을 쌓을 때 이 구역마다 이렇게 할당을 했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쌌다는 거를 다 적어놓은 거거든. 이거는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홍아무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평가용이에요? 후세에 와서는 이거는 책임용이긴 하지만. 이거 누가 깨뜨렸나? 이거 누가 이상하게 올려놨나? 누가 했는데 부실공사가 무너지면은 책임 물으려고 한 건데 광해에 보면 그것도 성과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네. 다 이걸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응용해서 창조하느냐 이런 거죠. 서양에서 지금 잘 나가는 건 대부분 동양을 응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냉정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죠. 그 시절부터 뭔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다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알았겠구나. 그럼 그렇습니다. 물론 이름 자체는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그 시장이라는 용어는 그때도 나오고 그 시장까지는 아니지만 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맹자 공순추 상편 5장에 나오면 그 자유시장에 대한 얘기가 쭉 5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저자에서 시장에서 자릿세만 받고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면 법에 따라 부과돼 자릿세를 받지 아니하면 천하의 상인이 다 몰려 들어와서 상업이 발전할 것이다. 자유시장이잖아요. 세금을 낮추라는 거. 그다음에 그 관문에서 살피기만 하되 관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 시절에도. 그러면 그래서 밭가는 것을 정전법으로만 거두고 별도로 징세하지 않으면 천하의 농부가 다 와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세금 낮추라는 거거든. 그 집터에 대해서도 세금을 냈지 않느라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걸 따르자면 앞으로 약간 증세보다는 반대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일조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돈을 벌어서 이익을 냈으면 어느 네. 정도 세금 내야 되죠. 네. 우리 전 세계 경제학의 역사를 보자면 네. 아담 스미스가 있고 네. 마르크스가 있고 네. 케인즈가 있거든요. 네. 네. 크게 네. 보면 그렇죠. 그 아담 스미스 시절은 수요가 훨씬 커가지고 공급이 또 쫓아가지 않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다 팔렸어. 네. 그 세이의 법칙이 해가지고 음. 공급자 시장에.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마르크스 때 오니까 이 노동자들이 너무 착취당하잖아. 이 기업들이 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다 이익 다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쟤들이 가져간 거 우리 정당한 우리 몫을 다시 찾아야 된다. 힘으로. 네.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따지면 복잡하지만 거기 간단 얘기하면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케인즈. 케인즈는 이 대공황 나오고 자본주의가 위험에 빠지니까 공산주의가 그때 상당히 광범하게 막, 퍼졌잖아. 예,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돈 좀 풀고 이전소득 좀 쓰고 마르크스나 케인즈나 문제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불황을 해소하자는 거지. 근데 방법만 다른 거죠. 네. 이자, 고용, 화폐에 대한 네. 일반 이론이 1936년에 나왔거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8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소가 됐는데 그게 파탄이 난 게 이제 2008년 오늘 이번에 초반에 얘기한 미국발 글로벌 위 그때 시스템이 무너진 과다 부채 때문에 네. 한국 경제도 국가 부채가 지금 GDP를 넘어섰고 네. 가계 부채도 GDP에 거의 100%에 육박하고 네. 합치면 200%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빚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빚은 어느 정도까지는 용수철처럼 버티지만 네. 이 힘을 벗어나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케인즈 경제학이 거의 파탄에 온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이 뭘 만들어서 쓰는 게 이제 원활히 돌아가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건데 네. 생산한 걸 모든 사람이 거의 고르게 하면은 다 소비를 하는데 네. 생산한 의 일부분이 특정 계층에 집중이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소비 능력이 남아돌아서 소비가 안 되고 네. 결과론적으로 과잉 생산이 항상 남게 돼요. 소득 분배가 양극화되고 이러면 불황이 필연적으로 오는 거죠. 네. 그게 일시적일 때는 케인즈처럼 돈 풀면 되는데 이렇게 부채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점점 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정책적 여력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거는 근로자들이 힘으로 하는 거는 안 된 거지 역사적으로. 네. 공산이 실패했으니까. 케인즈 경제학 부채 공학으로 됐으니까 이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줘서 유유수유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제 아이디어인데 네. 이게 쉽지 않죠. 아유, 어렵죠. 가진 어렵죠. 걸 누가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 같은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세금 많이 내겠다 하고 또 기부도 거의 뭐 전 재산을 하고 유한양행 예, 한유일한 씨라든지 불미스러운 일 있지만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네, 네. 그 10억 달러 중에서 5억 달러 이상은 내겠다. 그다음에 우아한 형제 그 김누구 회장도 김봉진 예, 그분도 대표. 거기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일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어차피 이렇게 양극화로 가면 여기가 그렇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사회라는 건 같이 공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공자나 그 임시정부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그 조소왕 선생의 탐균주의나 경주 채부자라든지 네. 그 과거의 경험들을 되살리면 도덕적 설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쉽진 않은데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정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국가적으로. 조금 그걸 장려할 수 있는 멍석을 좀 깔아주는 대신에 독립투사 이렇게 네, 있잖아. 네, 네. 민주화투사. 여기는 사회공헌 유공자 뭐 이런 식으로 칭호도 주고 이렇게 존경도 하고 사회공헌도 유공자로 쳐주자.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갖으려고 하는 이유가 네. 권력을 많이 갖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욕먹고 결국 너도 손해를 보니까 그 혁명남은 이 사람부터 피해를 보잖아. 반두대 제일 먼저 올라오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네. 이거를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막 앞장서서 하거나 이러면 같이 그냥 사진을 찍는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은 멱살은 못 잡고 약간 허리춤 잡아갖고 이렇게 땡기는 그 전시 행정,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지 말고 전반적으로 아예 수면 위로 올려버리자. 수면 위로 올려서. 그것도 아이디어네. 오죽하면은 그러겠느냐. 그렇지.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는 진짜 무슨 정책이 그렇게 없어서 대선 주자들이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와야 되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케인즈가 일반이론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네. 위험한 거는 네. 기득권이 아니다. 기득권도 위험하지만 예. 더 위험한 거는 사람이 한 30대 후반 40대만 되면 자기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은 케인즈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 됐지만 1936년에 그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변두리에서 아무도 그렇게 봐주지 읽지 않는. 않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이런 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또라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네.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경제학을 역사를 보고 지금 문제를 보면 돈 부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거든. 그때가 지금 우리가 때려엎고 막 혁명하고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네. 실패한 거니까. 네. 그 혁명하면은 그 기득권자들의 세력 교체일 뿐이지 또 다른 기득권이 생기죠.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거든. 그렇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바꾸려면 그 공자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옛날에는 많이 갖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소득 불평등가 낮았거든. 네. 그런 거를 뭐 그대로는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연구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저거 혹시 보셨나? 어떤가요? 난 아직 못 봐서 얘기만 들었는데 오징어 게임 저 봤습니다. 봤어요? 예. 약간 외신에서는 그래서 약간 기생충, 영화 기생충과 비슷한 결말 아니냐, 약간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의미로서. 네. 근데 그런 그 자기 의미를 찾기, 인정받기 하는 거 같은 선상에서 보면 네. 도덕적 설득에 의한 자발적 사회 환원 이거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경제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잘 활용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뭐 임대차 3법 이야기했고 거북에게 물어보라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인간의 정말 최상단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감히 평론하자면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 장시간. 네.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느꼈지만 2008년부터 느꼈지만 우리 홍찬선 국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괜히 덤으로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책을 읽는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지점에 계시긴 하는데 뭐 제가 읽은 책보다 쓰신 책이 더 많으시네요. 책을 좀 많이 봐야죠. 그래서 덕분에 1시간 좀 넘는 시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런 게 더 재밌고요. 뭐 본론은 정말 그 알짜 내용은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홍찬선 지음, 요게 공감의 힘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표지는 저희 대학 교재처럼 생겼지만 결코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정말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